어둠이 내린 저택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오수진은 별채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문고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듯했죠. 지난 5년간, 아니 정확히는 1825일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주인의 서재보다 금고보다도 더 엄격히 금지된 공간.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웠고 저택의 모든 창문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테레비뉴와 린시드 오일의 그 독특한 냄새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애썼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그 향기였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3세 이 저택에 왔을 때 약속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완벽하게 일하겠습니다.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억눌린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 캠퍼스 위에 그려질 폭풍 속에 등대가 한 남자의 멈춰버린 30년을 되돌릴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이 저택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이라도 만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캠퍼스에 담긴 비밀 속으로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오수진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5년간의 습관이었죠. 커튼을 열면 이슬 맺힌 정원이 보였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겼습니다. 38세의 얼굴. 나이에 비해 차분하고 절제된 하지만 어딘가 생기가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 저택의 가정 총무로서 그녀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표, 식자재 발주, 정원사 스케줄, 회장님의 일정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죠. 하지만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선명한 붉은빛으로 피어 있을 때 자신은 왜 이렇게 색을 잃고 살아가는지 생각했죠. 저녁이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곤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손만 얹고 다시 넣어버리곤 했죠. 이미 끝난 꿈이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20살 보육원을 나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술대학의 꿈과 당장 살아가야 할 현실 사이에서요. 물감 대신 엑셀을, 캠퍼스 대신 업무일지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버티는 거였지만 어느새 익숙해졌고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조차 잊고 살았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그 한가운데서 홀로 빛나는 등대의 꿈을요. 저택에서 수진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본체에서 50m 떨어진 작은 별채였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듯한 그 건물. 직원들은 아틀리에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이자 TS건설의 최진혁 회장은 첫날부터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오 총무, 저 별채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청소도 환기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먼지 한 톨, 빛 한 줄기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곳은 회장님의 돌아가신 아내가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고 30년 전 실종된 8살 딸의 추억이 잠든 공간이라는 것을요. 최 회장님은 아직도 그 아이를 찾고 계신데요. 정원사 김 씨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립 탐정을 여러 명 고용하고 계시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외로워 보이세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별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갈 순 없었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물감 냄새를 맡을 때면 묘한 그리움 같은 게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회장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 총무, 내일 아침 일찍 런던으로 출장을 갑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안일은 걱정 마십시오. 늘 믿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가 저택을 떠나자 저택은 완벽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숨이 멈춘 것처럼요. 토요일 밤 11시.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저택엔 수진만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거나 일찍 잠들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별채의 실루엣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일까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인데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정원을 가로질러 어느새 별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이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주머니 속 열쇠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저택에 처음 왔던 날, 정원 구석 장미덤불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열쇠였죠. 녹슬고 오래된,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몰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열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달 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놀랍게도 열쇠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겁이 나서 문을 열지 못하고 도망쳤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인은 런던에 있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8년간 억눌러온 그 무언가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작지만 명확한 소리와 함께 30년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오래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유령처럼 떠 있는 것 같았죠. 벽에는 여전히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화들, 인물화들. 붓터치 하나하나에서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이젤, 팔레트,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 모든 것이 마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놓여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 하얀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텅 빈,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수지는 홀린 듯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게. 오른손이 저절로 붓을 잡았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붓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죠.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습니다. 프러시안 블루, 페인즈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색깔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획을 긋는 순간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거칠게, 거침없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죠. 어두운 하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홀로 서서 빛을 내는 등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고 등대는 그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나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캠퍼스 앞에서 선 채로 그녀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속의 등대. 자신도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그림은 처음 그리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던 이미지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저택 현관 쪽에서 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빠른 발소리.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회장님? 최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런던의 계약 파기, 30년 사업 파트너의 배신, 귀국 항공편에서의 끔찍한 시간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별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곳에 감히 누가? 그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방도 내팽개친 채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그리고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구야? 당장 나와. 별채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거기 이젤 앞에 선 오총무. 5년간 한결같이 완벽하게 일해온 그 사람이 물감 묻은 손으로 붓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당신이 감히 이곳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캠퍼스에 닿았을 때 모든 분노가 얼어붙었습니다. 폭풍 후, 검은 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의 등대.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 캠퍼스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그림을, 이 구도를, 이 색감을, 이 붓 터치 하나하나를. 30년 전 8살 배기 딸 서연이 매일 밤 베개맡에서 그리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그렸어.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등대. 작고 귀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작은 손으로 끊임없이 그리던 그 그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자주 그리던 그림. 우리 서연이는 이 등대처럼 강한 아이가 될 거야. 그렇지?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 그리고 일주일 뒤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단 5분, 딱 5분만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이후로 다시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캠퍼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터치, 색의 농도, 파도의 방향, 등대의 위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당신, 이 그림을 어디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장, 나가.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폭풍이 치는 바다보다 더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별채 문을 쾅 닫고 본체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서재의 금고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연이의 생일. 딸깍. 금고가 열렸고 그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의 옷가지들, 장난감들, 그리고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서연이의 그림일기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엔 엄마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하늘 날아갔어요. 너무 슬퍼요. 7살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다음 장. 아빠가 우는 거 봤어요. 나는 울면 안 돼요. 강해야 해요. 또 다음 장. 그리고 그 다음 장들에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폭풍 속의 등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 그림. 나도 등대처럼 강해질 거예요. 그럼 아빠가 웃을 거예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케치북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져 30년 전 크레파스 자국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실종되기 하루 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가장 아름다운 등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내일 아빠랑 시장 가요. 행복해요.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시장에서 딸의 손을 놓쳤습니다. 단 5분. 생선 가게 아저씨와 통화하느라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딸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미쳐버린 것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 사립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아내의 죽음으로 상심하던 와중에 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희망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딸만이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 그림을 아는 사람은 서연이 뿐인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다시 별채로 향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달빛 아래 캠퍼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30년 전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오늘 밤 물감으로 그린 그림. 붓 터치는 달랐지만 영혼은 같았습니다. 구도, 느낌, 감정.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오총무. 아니, 대체 당신은?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역시 밤새 눈물을 흘린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해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짐을 싸겠습니다. 잠깐.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떨림을 수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그림. 폭풍 속의 등대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은혜 보육원이라고. 최 회장의 손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은혜 보육원. 30년 전 서연이를 잃어버렸던 그 시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계속하시오. 거기서 한 자원봉사 선생님이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요. 그분이 이 등대 그림을 알려주셨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등대처럼 너희도 강해질 수 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막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 이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최 회장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보육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오수진입니다. 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신분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수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대요. 수진이. 최 회장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서연이가 실종되던 날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아내가 손수술을 놓아 만든 뒷목에 서연이라고 적힌 목걸이형 이름표.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서자가 떨어져 나가 연이만 남았을 수도, 아니면 달아서 수진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가다가 일부러 손을 떨어 물을 그녀의 어깨에 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회장님. 수진은 얼른 손수건으로 젖은 옷깃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쇄골 아래가 드러났습니다. 최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새 모양의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서연이만의 표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그 점에 입맞추며 말하곤 했죠. 우리 서연이 가슴속엔 작은 새가 살고 있어. 언젠가 그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거야. 회장님. 수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수진이 마시던 찻잔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30년 전 보관해둔 서연이의 머리카락과 오늘 수진이 사용한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1950일.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 딸, 찾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그를 그냥 두었습니다. 누가 봐도 30년 만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수진은 그의 딸 최서연이었습니다. 5년간. 그녀는 5년간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차를 내려주고 일정을 체크해주던 그 사람이 30년간 전 세계를 뒤져 찾아 헤매던 딸이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수진을 아틀리에로 불렀습니다. 캠퍼스는 그대로 있었고 폭풍 속에 등대는 달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총무. 아니.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합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등대 그림.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저와 비슷한데요. 그래. 내가 그린 그림이다. 네. 30년 전에 8살 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서연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섬광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따뜻한 손을 잡고 걷던 시장거리. 아빠, 저기 붕어빵. 하고 뛰어가던 어린 자신. 그리고 갑자기 밀려온 사람들. 놓쳐버린 손. 아빠. 하고 울부짖던 목소리. 말도 안 돼요. 전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상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널 잃어버린 거야. 단 5분. 딱 5분만 한눈을 팔았을 뿐인데. 너를 찾지 못했어. 경찰도 탐정도 누구도 찾지 못했어. 30년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유전자 검사 결과야. 99.99%. 넌 내 딸이야. 최서연. 내가 30년간 찾아 헤맨 내 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저는 그냥. 이것 봐. 내 어깨에 있는 이 붉은 점. 작은 새 모양의. 내 엄마가 매일 밤 입맞추던 그 자리야. 우리 서연이 가슴속엔 작은 새가 살고 있어라고 하시던. 엄마.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널 잃어버려서. 30년간 혼자 두어서. 힘들게 해서. 최 회장은 딸을, 아니, 이제는 자신의 딸임이 확실한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래. 서연아, 내 딸. 두 사람은 아틀리에 바닥에서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 위로 폭풍 속의 등대 그림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등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잃었던 한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택의 아틀리에는 이제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캠퍼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먼지는 모두 치워졌고 오래된 물감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이 아닌 최서연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은,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의 그림들이었습니다. 아빠, 이 그림 어때요? 아름답구나, 서연아. 내가 그리는 모든 게 다 아름답단다. 최 회장은, 아니, 이제는 서연이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엄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도 화가였단다. 너는 엄마를 닮았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만발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38년의 인생. 30년은 잃어버린 채로, 8년은 찾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정말로. 최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야, 서연아. 나도 정말 행복하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유명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8살 소녀가 크레파스로 그렸고 30년 후 38 여인이 물감으로 다시 완성한 폭풍 속의 등대. 등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죠.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아물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도, 때로는 폭풍에 휩쓸려도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등대의 빛을 따라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던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등대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만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